야, 상담관! 할 일 없으면 가서 애들 연애 상담이나 해줄 것이지. 어디 지휘관한테 훈수질이야? 영하 20도의 혹한 병사들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히터 빵빵한 차 안에서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던 악질 대대장 조연수 중령. 급기야 병사들의 안전을 지적하는 상담관을 향해 듣기 민망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쫓아내 버리는데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국방부 장관도 어려워한다는 해병대 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투스타 감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사단장 앞에서 펼쳐진 보여주기식 쇼의 절정. 붉은 파카의 지퍼가 내려가고 서슬 퍼런 별 2개가 번쩍이는 순간 기고만장하던 대대장의 다리는 그대로 풀려버리고 마는데요. 대대장 조연수, 내 놈이 말한 그 주제파, 내가 직접 시켜주지. 오늘의 짜릿한 참교육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건강과 행운이 고스란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기상청 예보로 영하 10도라고 했지만 해안 도로의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 20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철썩하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행군 대열의 무거운 군화 소리에 묻혔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3대대 병력 300여 명은 완전 무장을 한 채 해안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미 30km를 걸어온 상태였다. 병사들의 눈썹과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고 내뱉는 숨은 거친 안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고통스러운 행렬의 맨 뒤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차 안은 딴 세상이었다. 히터가 최고 단계로 돌아가고 있어 실내는 훈훈하다 못해 건조할 정도로 따뜻했다. 조수석에 앉은 운전병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대대장 조연수 중령은 여전히 춥다는 듯 야전상의 깃을 여미고 있었다. 어이, 운전병. 히터 좀 더 올려봐. 왜 이렇게 한기가 도나? 조 중령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대대장님, 지금 최대로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즉, 차량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바람이 미지근해. 수송관한테 가서 말해. 대대장 차가 이 모양이면 전시에 어떻게 작전하냐고. 조중령은 혀를 차며 온열 기능이 있는 컵홀더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를 집어들었다. 캔 뚜껑을 따는 경쾌한 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비틀거리는 병사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에 병사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대열의 간격과 속도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아, 진짜. 삼중대 쟤네들 왜 이렇게 처지나? 야, 무전기 줘봐.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작전장교가 화들짝 놀라 무전기를 건넸다. 조중령은 무전기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소리쳤다. 망망대, 망망대. 여기는 대대장. 야, 삼중대장. 너희 중대 간격 벌어진다. 지금 산책 나왔나? 정신 안 차리지.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신 양호. 대대장님, 현재 선두소대 인원 중 2명이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핑계 대지 마. 전쟁 나면 춥다고 안 싸우나? 당장 속도 붙여. 오늘 일몰 전까지 수경지 도착 못하면 중대장 내가 책임질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조중령은 무전기를 작전장교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병사들 굴려야 정신 차리지.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나 때는 말이야 팬티 바람으로 얼음물에도 들어갔다고. 그는 다시 커피를 홀짝였다. 창밖에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 하나가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병사의 손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지만 장갑은 얇고 해진 모직 장갑뿐이었다. 조중령의 시선은 그 병사의 손이 아닌 늦어지는 발걸음에만 머물렀다. 속도 더 내라고 방송해. 조중령의 지시에 운전병이 확성기 스위치를 켰다. 전방에 전달. 현 시간부로 속도 올린다. 나고하는 인원은 복귀 후 군장 구보 실시한다. 반복한다. 확성기 소리가 칼바람을 뚫고 병사들의 귀를 때렸다. 이를 악물고 걷던 김태우 일병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감각이 없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보다 멈추면 대대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더 컸기 때문이다. 차량 안에 조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쪼아야 움직인다니까.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지휘 차량과 살이 터지는 추위 속의 행군 대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두세 개는 그렇게 잔인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행군이 시작된 지 8시간. 해가 저물어가며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조연수 중령은 지휘 차량 안에서 미간을 찌푸린 채 창밖을 주시했다. 대열의 흠이 나고자들이 발생하는 구간에 눈에 거슬리는 인물이 있었다. 두꺼운 등산용 붉은색 파카를 입고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 걷고 있는 작은 체구의 사람. 군인이 아니었다. 작전장교, 저 사람 뭐야? 아직도 안 갔어? 조중령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 훈련에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고 합니다. 훈련간 병사들 인권 실태 조사한다고 동행하겠다고 했던 상담관? 그 민간인 아줌마? 조중령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군대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며 지휘권에 간섭하는 것을 그는 끔찍이도 싫어했다. 차 세워. 안 그래도 진도 안 나가서 짜증나는데 민간인이 알짱거리니까 더 정신 사납네. 지휘 차량이 멈춰섰다. 조중령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닥쳤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붉은 파카를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상담관님. 그 인물은 묵묵히 걷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조중령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내 말 안 들려요? 그제야 그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고글 너머의 시선이 조중령을 향했다. 그녀는 고글을 천천히 벗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대대장님. 행군 중에 부르셨습니까? 아니, 상담관님. 지금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훈련 방해되게 왜 자꾸 얼쩡거립니까? 인권조사고 나발이고 날씨 안 보입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지원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하세요. 병사들 사기 떨어지게 하지 말고. 조중령은 대놓고 무시하는 어투로 쏘아붙였다. 그에게 그녀는 계급장도 없는 그저 귀찮은 민간 계약직 공무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 한가을은 물러서지 않았다.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후미 그룹 병사들의 동상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중대 인원 중 3명이 이미 감각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 조중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허리춤에 손을 올렸다. 이봐요. 군대 안 갔다 오셨죠? 훈련이 원래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봐주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지휘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상담관님은 가서 따뜻한 커피나 드세요. 주제넘게 간섭하지 마시고. 주제넘다. 한가을이 작게 은졸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의 안전을 챙기는 게 주제넘은 일이라면 지휘관님의 주제는 뭡니까?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 쐬는 겁니까?
뭐? 이 여자가 진짜. 조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이 대대장에게 대들다니. 당신 국방부에 민원 넣을 거야. 업무 방해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운전병. 이 아줌마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보내. 그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가을은 그 손가락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대대장님.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서 훈수질이야. 조중령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돌아서서 차에 탔다. 한가을은 닦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는 차량 번호판을 보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켰을 뿐이다. 조연수 중령. 민간인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라면 병사들에게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하군. 그녀는 사실 상담관으로 위장한 감찰단장이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조중령은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포항의 겨울은 이빨을 드러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해안 도로를 걷는 것은 행군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병사들의 구나 밑창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는 더 이상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쇠를 가는 듯한 비명처럼 들렸다. 한가을 소장은 대열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고글 너머의 눈은 참담함으로 일렁였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학대다. 그녀의 시선이 바로 앞서 걷던 일병의 군화에 머물렀다. 군화끈이 헐거워져 발목이 꺾일 때마다 위태로워 보였다. 걸음걸이로 보아 이미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한 상태였다. 잠깐. 한 소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병사의 어깨를 잡아 부축했다.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퀭한 눈, 콧물이 말라붙은 인중,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입술. 김태우 일병이었다. 누구십니까? 김일병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잠시 멈춰봐. 손 좀 보자. 한 소장은 김일병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의 손을 잡았다. 얇은 모직 장갑은 이미 땀과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다. 장갑이라기보다는 얼음 조각을 손에 두르고 있는 꼴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기자 퉁퉁 부어올라 감각을 잃은 손가락들이 드러났다. 손톱 밑은 이미 흑색으로 변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상이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상태로 얼마나 걸었어? 오전부터 감각이 없었습니다. 방한 장갑은? 이게 다야? 지급받은 스키파카용 벙어리 장갑 없어? 김일병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창고에 있다고만 들었고 행보관님이 수량이 부족하다고 있는 거 아껴 쓰라고 하셨습니다. 한 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가 알고 있는 보급 장부에는 분명 제3대대 전원에게 신형 방한 장갑과 발열 조끼가 불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장은 1950년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녀는 자신의 파카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김일병의 겨드랑이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쥐고 있어. 그리고 잠깐 대기해. 한 소장은 대열 옆으로 빠져나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지휘 차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차량 안에서는 은은한 실내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똑똑. 그녀가 차 창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자 그녀는 주먹으로 쾅쾅 유리가 울릴 정도로 세게 두드렸다. 그제야 창문이 내려갔다. 조연수 중령이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닦으며 짜증 섞인 얼굴을 내밀었다. 차 안에서는 컵라면 냄새가 진동했다. 아, 또 뭐야?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조중령의 손에는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손가락이 썩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걷고 있는데 지휘관은 따뜻한 차 안에서 야식을 즐기고 있었다. 한 소장의 이성이 툭 끊어질 뻔했다. 대대장님, 식사는 맛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뭐? 비꼬냐? 배고프면 너도 태워달라고 사정하든가. 할 말 없으면 꺼져. 방금 병사 한 명의 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상 2도 이상입니다. 당장 후송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 장부에는 지급되었다고 나온 방한 장비들, 지금 병사들 몸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중령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헛웃음을 지었다. 야, 참관인. 너 진짜 주제 파악 안 되네. 동상? 군인이 그 정도 추위도 못 견뎌서 어떡해? 그거 다 엄살이야. 그리고 장비. 아까워서 안 줬다, 왜? 훈련 끝나고 정비하려면 귀찮으니까 아껴둔 거라고. 새 거 줘봤자 애들이 험하게 써서 다 망가뜨려. 병사들 손가락보다 장비 망가지는 게 더 걱정이라는 겁니까? 말 조심해. 내가 내 부대 물자 관리하겠다는데 외부인 주제에 무슨 참견이야. 동상 걸린 놈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정신교육 다시 시켜줄 테니까. 조중령의 눈에 병사들은 소모품 혹은 자신의 진급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운전병 창문 올려. 찬바람 들어오잖아. 라면 식어.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올라갔다. 검게 썬팅된 유리에 한 소장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올라가는 창문을 억지로 막지 않았다. 대신 그 유리 너머 라면 국물을 다시 들이키는 조중령의 실루엣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보급품을 아낀 게 아니다. 횡령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단순히 귀찮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창고에 있다는 물건들이 실제로는 없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한 소장은 다시 행군 대열로 돌아왔다. 김태우 일병이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예비 장갑을 벗어 김일병의 손에 끼워 주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네. 행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지옥.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품 안의 스마트폰을 꺼내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XX일 23시 40분. 대대장 조연수 동상 환자 발생 보고 묵살. 보급품 미지급 사실 확인. 직무 유기 및 횡령 의심. 이 기록은 훗날 조연수 중령의 목을 죄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될 것이었다. 행군 2일차 밤. 대대는 해안가 절벽 아래의 공터에 수경지를 편성했다. 위치 선정부터가 최악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그대로 들이닥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조중령은 경치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곳을 고집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바람 소리가 달라졌다. 씩씩거리던 소리는 콰앙하는 굉음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똥바람이 터진 것이다. 텐트 잡아. 날아간다.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강풍에 삼중대의 대형 천막이 돛담배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팩이 뽑히며 공중으로 치솟았다. 쇠로 된 지주핀이 흉기처럼 튀어올랐다. 으악! 지주핀에 맞은 병사 하나가 얼굴을 감싸 쥐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텐트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장비를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혼란 그 자체였다. 대대장님, 이소대 텐트 전복.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하지만 지휘소 텐트 안에 있는 조중령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신경질적으로만 들려왔다. 아이씨, 시끄러워. 야, 장비 안 날아가게 해. 텐트 찢어지면 니들이 물어낼 거야? 부상자는 대충 의무대 보내고 일단 장비부터 챙겨. 지휘관이 나와서 현장을 통제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텐트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장비 타령만 하고 있었다. 간부들도 우왕좌왕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때였다. 혼란의 중심을 가르고 한 사람이 튀어나갔다. 한가을 소장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텐트 천에 깔려 허우적대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갔다. 거기 셋. 팩 망치 들고 이쪽으로 붙어. 나머지는 텐트 스커트 밟아.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도 아니었지만 바람 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그것은 훈련된 지휘관만이 낼 수 있는 복강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지휘성이었다. 얼떨결에 병사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바람 반대 방향으로 당겨. 하나, 둘, 셋 당겨. 그녀는 직접 밧줄을 어깨에 걸고 당겼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력과 지지력은 성인 남성 두 몫을 해냈다. 펄럭이던 텐트가 팽팽하게 자리를 잡았다. 거기 의무병. 멍하니 있지 말고 이리 와. 여기 두부 열상 환자 있다. 그녀는 얼굴을 다친 병사를 눕히고 능숙하게 압박 지혈을 했다. 주머니에서 개인용 플래시를 꺼내 동공 반응을 확인하는 손놀림은 군의관보다 빨랐다. 이마가 찢어졌지만 의식은 명료해. 지혈만 잘하면 된다. 쫄지 마. 그녀가 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주자 공포에 질려 울먹이던 병사의 표정이 진정되었다. 주변의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간 상담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문적인 지시에 본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대장은 뭐합니까? 인원 점검하고 팩 보강 작업 지시하세요. 바람 안 잦아듭니다. 차량으로 바리케이드 쳐서 바람 막아야 합니다. 한 소장이 멍하니 서 있는 삼중대장에게 호통을 쳤다. 대위는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관등 성명을 대고 뛰어가 버렸다. 사단 참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상급자로 인식해버린 것이다. 30분 후 야영진은 안정을 되찾았다. 무너진 텐트는 다시 세워졌고 부상자는 응급조치를 받았다. 병사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 상황을 정리한 작은 영웅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 소장은 흑투성이가 된 장갑을 털며 일어섰다. 그때 뒤늦게 지휘소 텐트에서 조중령이 기어 나왔다. 그는 잠바를 대충 걸친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아우,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야, 다 정리됐어? 별것도 아닌 걸로 소란들은. 그는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텐트를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잠을 방해받은 것이 불만일 뿐이었다. 한 소장은 조중령을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이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그가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는 순간에 추락시켜야 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와, 저 사람 뭐야? 대대장보다 100배 낫네. 특수부대 출신인가? 포스가 장난 아닌데. 대대장은 코빼기도 안 비치. 병사들의 마음속 천칭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계급장과 흙바닥을 구르며 자신들을 지켜준 이름 모를 참관인.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참극 속에서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광풍이 지나간 새벽 야영지는 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는 끊임없이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난방유조차 아낀 탓에 텐트 안은 냉동 창고나 다름없었다. 한가을 소장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시각 랜턴 불빛을 낮추고 텐트 사이를 순찰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혹여 저체온증으로 잠들다 죽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기. 한 소장이 랜턴을 비췄다. 김태우 일병이었다. 그는 한쪽 팔을 감싸 쥐고 절뚝거리며 서 있었다. 김일병, 안 자고 왜 나왔어? 몸도 안 좋은데. 드릴 말씀이. 아니,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김일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가 볼까봐 겁에 질린 짐승 같았다. 한 소장은 직감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랜턴을 껐다. 이쪽으로 와. 차량 뒤쪽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트럭 뒤편으로 이동하자 김일병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휴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인해 제대로 펴지지 않아 물건을 건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것은 엄지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였다. 이게 뭐야? 행정반 컴퓨터. 비밀 폴더 백업본입니다. 김일병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군수가 개원입니다. 원래 보급품 들어오면 제가 전산 입력을 하는데 행보관님이랑 과장님이 시켜서 장부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단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 하나는 실제 창고 현황이랑 빼돌린 물건 목록이 적힌 진짜 장부입니다. 한 소장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물적 증거였다. 이거 걸리면 너 영창 갈 수도 있어.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알고 가져온 거야? 압니다. 무서워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전역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김일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부르트고 썩어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오늘 아까 낮에 제 손 잡아주셨을 때, 그리고 아까 텐트 무너질 때 저희 지켜주시는 거 보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우리 억울한 거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김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동기, 오늘 텐트 팩에 맞아서 이마 꿰맸습니다. 제 선임은 발가락 잘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대장님은 저희 보고 약해 빠졌다고만 합니다. 이게 정말 군대입니까? 저희가 쓰다가 버리는 건전지입니까? 한 소장은 김일병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운 손에서 병사의 절박함과 분노가 전해져 왔다. 그녀는 김일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우 일병.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 용기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해. 이 저장 장치가 저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겪은 이 추위와 고통, 저들이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돌려받게 만들 거야. 정말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는 게 아니야. 바로잡는 거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때까지만 버텨줘. 김일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한 소장의 눈빛만이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자신의 파카 가장 깊은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조연수,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병사들의 피와 눈물로 배를 채운 지휘관, 그리고 그 증거를 목숨 걸고 가져온 어린 병사. 한 소장의 마음속에서 심판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일병을 텐트로 돌려보내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날이 밝으면 사단장이 도착한다.
그리고 조연수 중령이 기획한 완벽한 쇼가 시작될 것이다. 한 소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기대해라, 조중령.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한 쇼가 될 테니. 3일차 아침. 동해의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지만 제3대대의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사단장이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날이었다. 새벽 5시부터 조연수 중령은 병사들을 닥달했다. 야, 일중대장. 애들 얼굴이 왜 저래? 위장크림 다 지워졌잖아. 좀 폼 나게 덧칠하라고 해. 그리고 군복 다림질 상태가 왜 이 모양이야? 전투복줄 안 서 있어?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며칠간 노숙한 병사들에게 칼각을 요구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조중령에게 병사들의 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행보관, 준비한 거 가져와. 조중령의 지시에 행정보급관이 카트를 끌고 나타났다. 카트 위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새 방한 장갑, 빳빳한 신형 방한복 상에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신형 전투화가 실려 있었다. 뒤쪽에서 덜덜 떨며 서 있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물건들은 분명 창고에 없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인원 20명. 앞으로 나와. 인사과장이 키 크고 체격 좋은 병사들, 소위 사진빨 잘 받는 인원들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는 지금 입고 있는 헌옷 벗고 이거 착용한다. 사단장님 오시면 맨 앞줄에 서서 사진 찍을 거야. 알겠어? 너희가 우리 대대 얼굴이다. 꾀죄죄하게 있으면 죽을 줄 알아. 선발된 20명의 병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새 장비를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바로 뒤에 서 있는 동기들과 후임들은 여전히 구멍난 장갑을 끼고 보풀이 인 낡은 방한복을 입은 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대장님,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조중령이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다. 뒤로 보내. 사진 안 나오게. 병풍 세우라고. 쟤네들 꼴을 봐라. 거짓 꼴을 해가지고 사단장님 비위 상하게 할 일 있어? 최대한 안 보이게 구석으로 몰아넣어. 그 시각 한가을 소장은 대열의 가장 뒤쪽 버려진 병사들 틈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기만적인 행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앞줄의 화려함과 뒷줄의 비참함. 그것이 조연수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의 현주소였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김태우 일병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거, 저희 주라고 나온 보급품 아닙니까? 맞아. 한 소장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원래 너희들 것이었어. 처음부터. 그녀는 주머니 속의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조금만 기다려. 저 연극 오래 못 가니까. 오전 9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의 차량 행렬이 도착하고 있었다. 조중령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자, 다들 웃어. 패기 있게. 해병대 정신 보여주는 거야. 병사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들어섰다. 성판에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운전병이 문을 열자 다부진 체격의 사단장이 내렸다. 충성. 신고합니다. 대대장 중령 조연수 외 300명 혹한기 전술훈련관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중령이 목이 터져라 경례 구호를 외쳤다. 연습시킨 대로 20명의 선발대 병사들도 우렁차게 경례했다. 필승. 사단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중령의 손을 잡았다. 그래, 조중령. 고생이 많네.
날씨가 기록적인 한파라는데 병사들 건사는 잘하고 있나?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리 대대원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비 상태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중령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단장은 맨 앞줄에 선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새 장갑, 깨끗한 방한복, 윤기나는 전투화. 거참 든든하구먼. 우리 사단에 이렇게 보급 관리가 잘 된 부대가 있었나? 조중령 자네가 신경 많이 쓴 티가 나네. 병사들 안색도 좋고. 사단장은 뒤쪽에 병풍처럼 가려진 동상으로 신음하는 280명의 병사는 보지 못했다. 조중령이 교묘하게 트럭과 장비로 시야를 가려놓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병사들의 복지입니다. 내 자식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조중령의 입에서 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뒤에서 듣고 있던 김태우 일병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래, 그럼 기념사진 한 방 찍고 가지. 남는 건 사진뿐 아닌가? 사단장이 사진 촬영 위치로 이동했다. 사진병이 카메라를 세팅했고 조중령은 사단장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섰다. 입이 귀에 걸릴 듯한 표정이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올해 근무 평정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 셔터가 눌리기 직전 차가운 목소리가 현장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트럭 뒤편 병풍처럼 서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인물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가을 소장이었다. 그녀는 고글을 벗어 손에 쥐고 뚜벅뚜벅 사단장과 대대장 앞으로 걸어왔다. 조중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미쳤나? 감히 사단장님 앞에서. 그는 사단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눈을 부라리며 부관에게 턱짓했다. 당장 끌어내라는 신호였다. 뭐야? 자네는 누구인가? 사단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중령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 사단장님.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사단에서 파견 나온 민간 상담관인데 훈련 참관하러 왔다가 뭘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소장을 정신 이상자로 매도했다. 그리고는 한 소장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죽고 싶어? 당장 안 꺼져? 부관과 작전장교가 한 소장의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 소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장교들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손대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달려들던 장교들이 그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대대장 조연수. 한 소장이 조중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말한 그네 자식처럼 아끼는 병사들이 저 뒤에서 썩은 장갑을 끼고 떨고 있는 건 보이지 않나? 자네 눈에는 오로지 진급을 위한 사진 한 장만 보이는 건가? 이게 진짜 돌았나? 헌병.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영창 쳐넣어. 조중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단장의 표정도 굳어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시오. 지휘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네. 사단장마저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조중령은 의기양양해져서 코웃음을 쳤다. 들었지? 사단장님 명령이다. 끌고 가. 저 여자 뭐야? 헌병. 뭐해? 저 상담관 당장 끌어내. 조중령이 길길이 날뛰었다. 사단장도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조중령, 무슨 일인가? 민간인이 통제가 안 되나? 죄송합니다. 국방부에서 온 상담관인데 아까부터 헛소리를 해대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 같습니다. 헌병들이 한가을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한가을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잠깐. 그녀가 내민 것은 해병대 사령부 감찰단장 신분증이었다. 손대지 마라. 헌병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한가을은 입고 있던 붉은 등산용 파카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파카가 벗겨지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급 정복이 드러났다. 칼주름 잡힌 셔츠 깃 위로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감찰단장님? 사단장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사령부 감찰단장님의 방문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의 경례 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간부가 반사적으로 경례했다. 단 한 사람 조연수 중령만 빼고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다리가 풀린 채 비틀거렸다. 상담관. 아줌마가 아니었어? 투스타? 소장? 자신이 침을 뱉고 꺼지라고 소리쳤던 그 여자가 사단장과 동급인 장군이었다. 심지어 전군의 비리를 저승사자처럼 털어내는 감찰단장. 조연수 중령. 한가을이 나직하게 그를 불렀다. 자네 눈에는 내가 힘없는 민간인 아줌마로 보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대했나? 힘이 없으면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건가? 그게 자네가 지휘하는 방식인가? 그게. 한가을은 김태우 일병에게 받은 USB를 사단장에게 건넸다. 이 대대의 보급품 횡령 및 장부 조작 증거네. 자네 예하 부대다. 자네도 책임져야 할 거야.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조중령이 사단장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사단장은 그를 발로 차버릴 듯이 뿌리쳤다. 한가을이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소령 박철민. 대대장 조연수 중령. 군형법 JXX조 횡령, 직권 남용, 허위보고 및 상관 모독 혐의가 명백하다.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을 명한다. 한가을의 서슬 펄언 선언이 떨어졌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니 즉시 지휘관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조중령은 헌병대 조사실로 분리 조치해라. 핸드폰 압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조중령의 양팔을 결박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건장한 헌병 2명에게 제압당해 끌려가는 모습은 이미 죄인의 형상이었다. 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으악. 조중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휘 차량이 아닌 헌병대 호송 차량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한가을은 창고 개방을 지시했다. 군수과장 행보관. 10분 내로 창고 개방해서 전 병력에게 미지급된 물자 불출해. 1분이라도 늦으면 너희들도 저 차에 태워보낼 줄 알아. 실시하겠습니다.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갔다. 병사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환호성 대신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지옥이 끝난 것이다. 한가을이 떠나기 전 김태우 일병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을은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내 용기가 부대를 살렸어. 그녀가 차에 오르자 280명의 병사가 일제히 필승, 을 외치며 경례했다. 붉은 파카를 입고 함께 걸었던 그 작은 아줌마가 보여준 기적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아가씨 좀 반반하게 생겼는데 저 알베스님이랑은 무슨 관계야? 신성한 사찰의 마당에서 한 여성을 향한 비열한 희롱이 공기를 가릅니다. 그들은 돈이 법이고 주먹이 정이라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더러운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닌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주지 스님의 멱살을 움켜쥔 저 오만한 손길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의 가장 견고하고 추악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대웅전의 낡은 기와골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관음사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이 고즈넉한 사찰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경내를 가득 채운 짙은 향냄새와 풍경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속세의 번뇌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힘이 있었다. 하윤서 중사는 법당 앞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짙은 쌍꺼풀의 서늘한 눈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턱선은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암시했다. 거친 훈련으로 다져진 군더더기 하나 없는 탄탄한 몸과 일상복 아래에서도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은 그녀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의 요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가 아닌 그저 스산한 마음을 달래러 온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관음사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끔찍했던 아프가니스탄 파병 작전에서 눈앞에서 동료를 잃고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해민 주지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끝없이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속에서 비로소 찢어졌던 영혼의 조각들을 겨우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가장 힘든 작전을 끝마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자신을 비워내고 다시 채워가곤 했다. 윤서 왔느냐? 해민 주지스님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딸을 대하듯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하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네, 스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 험한 곳에서 고생이 많지. 올 때마다 얼굴이 반쪽이 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와주니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다. 두 사람이 짧은 안부를 나누는 그때였다. 사찰의 고요를 깨트리는 굉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불경을 외던 동자승들의 눈이 동그래지고 풍경 소리마저 그 불쾌한 소음에 묻혔다. 잠시 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자갈 깔린 마당을 거칠게 파헤치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온몸에 용과 잉어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산의 대여섯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찰의 경건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침을 뱉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줄은 되어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비싼 양복을 구겨 입은 흑사파의 행동대장 황만철이었다. 그는 대웅전을 향해 삐딱하게 서서 소리쳤다. 여기 주지 나와. 손님 왔는데 대접이 이따위야? 해민 스님은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하윤서는 그의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사님? 무슨 일? 스님,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되는 거 몰라? 당신네 절이 딱 알받기 좋은 명당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 산 일대 개발권을 따냈는데 이 절 하나 때문에 그림이 영 안 나와. 황만철은 턱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뒤에 선 조직원들은 낄낄거리며 법당 기둥을 발로 툭툭 찼다. 이곳은 수백 년간 부처님을 모셔온 신성한 도량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해민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황만철은 코웃음을 쳤다. 신성? 웃기고 있네. 돈이 제일 신성한 세상이야. 좋게 말할 때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시주 좀 두둑하게 해드릴 테니 다른 데 가서 더 크고 좋은 절 지으시라고.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명백한 협박이었다. 보호비를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해서 결국엔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조폭들의 전형적인 수업이었다. 해민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 영감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애들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황만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직원 하나가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석등을 발로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은 되었을 법한 석등이 쓰러지며 깨졌다. 어린 동자승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놈은 공양미가 담긴 가마니를 칼로 찢었다. 하얀 쌀이 흙바닥 위로 와르르 쏟아졌다. 하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다. 저 손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1초, 목뼈를 부수는 데는 0.5초도 걸리지 않는다. 수십 가지의 치명적인 살상 기술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 신분으로 특히 707이라는 특수부대의 이름에 흠집을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혜민 스님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조용히 하지만 뼈를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황만철의 시선이 처음으로 하윤서에게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 여기 예쁜 아가씨도 있었네. 아가씨, 여긴 당신처럼 고운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야. 오빠들이랑 같이 가서 차나 한잔할까?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시면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 하하. 야, 애들아. 이 아가씨가 지금 우리한테 신고 드립을 친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황만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연기를 하윤서의 얼굴에 후하고 뱉었다.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당신네 특전사령관 직속 부대장인 장태준 소장님이라고 아나 모르겠네. 나랑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 당신이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군복 벗고 쫓겨나는 거야. 알아들어? 하윤서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장태준 소장.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막강한 권력을 쥔 장성이었다. 조폭 두목의 입에서 장성의 이름이 저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의미했다.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떠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는 내가 해야지, 이 발칙한 년아. 야, 저년 아주 앙칼지네. 화장 지워지고 머리채 잡히기 전에 사회 쓴맛 좀 보여줘라. 황만철의 지시에 덩치 큰 조직원 둘이 양쪽에서 하윤서에게 다가왔다. 한 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하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준 이 신성한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는 혜민 스님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조직원의 손이 하윤서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그녀의 세상은 느리게 흘렀다. 상대의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각도, 손의 궤적, 체중의 이동이 마치 교본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몸이 한 줄기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가 싶더니 안으로 파고들며 상대의 손목 안쪽 급소를 손날로 가볍게 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악! 비명과 함께 남자가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신경만 마비시켜 일시적으로 팔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다른 조직원은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타 하윤서는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오금에 발을 걸어 가볍게 당겼다. 자신의 힘이 아닌 상대의 체중을 역이용하는 유술의 기본 원리였다. 거구의 남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낮아빠졌다. 쿵 소리와 함께 땅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하윤서는 넘어지는 순간 그의 뒷덜미를 살짝 잡아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기절은 하되 뇌진탕은 입지 않도록 조절한 것이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황만철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인연 봐라. 그냥 계집애가 아니었네. 야, 다 같이 덤벼. 전연 하나 못 잡아서야 흑사파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황만철의 고함에 남은 3명의 조직원이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두 명은 좌우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다대일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수십,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전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생존 및 제압 전술을 몸에 새긴 707 요원이었다. 하윤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의 상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적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것이 정석이었다. 정면의 조직원이 휘두른 주먹을 팔로 받아 흘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강하게 쳤다.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늑골 아래 간장이 위치한 부분이었다. 극심한 고통에 조직원의 입에서 컥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둘. 하윤서는 쓰러진 동료를 보고 잠시 주춤하는 왼쪽 조직원의 발목을 발로 강하게 찼다. 복숭아뼈 바로 위 정강이뼈와 이어지는 부분의 신경을 가격한 것이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겁에 질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척하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칼날이 가을 햇살에 반사되었다. 칼은 안 되지. 하윤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상황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해민 스님과 동자승들이 사색이 되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년아. 칼을 든 조직원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윤서는 화려한 동작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생사를 가르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몇 번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조직원은 더욱 흥분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하윤서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찔러 넣는 순간 하윤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칼날을 스치고 지나가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손목 관절을 비틀며 그대로 땅에 내리꽂았다. 으악!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하윤서는 떨어진 칼을 발로 차 멀리 날려보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의 목덜미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건장한 조폭 5명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마당에 나뒹굴었다. 하윤서는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녀의 몸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는 살인 병기였지만 단 한 명도 죽이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황만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설픈 주먹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저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파괴와 제압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에 가까웠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예, 형님. 접니다, 만철이. 예, 지금 관음사라는 절에 와 있는데 어떤 미친 군인년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 애들을 다 작사를 내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로 보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황만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윤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너 2년 이제 끝났어. 군복 벗을 준비나 해. 아니, 군복만 벗으면 다행이지. 인생 아주 좆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장태준 사단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찰 입구 쪽에서 다시 여러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온 것은 경찰차가 아니었다. 육군 헌병이라고 쓰인 군용 차량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방탄모에 진압봉까지 갖춘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사찰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하윤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시간부로 군무이탈 및 민간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저항하면 가중 처벌될 줄 알아. 헌병 대장의 외침에 하윤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민간인 폭행?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그들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황만철, 그리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헌병들의 진압봉.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해민 스님이 달려와 소리쳤다. 이보시오, 헌병 양반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처자는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요. 저자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단 말이오. 하지만 헌병들은 해민 스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윤서를 거칠게 끌고 헌병대 차량에 태웠다. 차에 오르기 직전 하윤서의 눈이 황만철과 마주쳤다. 황만철은 입모양으로 말했다. 넌 뒤졌어. 하윤서는 그를 묵묵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던 관음사의 평화는 산산조각났고 그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단련한 자신의 손발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사방이 막힌 회색 벽과 책상 위 스탠드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불빛은 이곳이 사람을 얼마나 위축시키기 위해 설계된 공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윤서는 의자에 앉아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앞에는 헌병대 수사관인 상사가 앉아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성명 하윤서, 계급 중사,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 맞나? 맞습니다. 휴가 중 사찰에서 민간인 5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 인정하나?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찰 기물을 파손하고 주지스님을 위협했습니다. 하윤서의 차분한 대답에 수사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말했다. 정당방위? 피해자 진술은 완전히 다른데? 황만철 씨 외 사인은 사찰의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러 갔다가 웬 여군이 시비를 걸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전치 4주에서 8주까지 진단서도 다 첨부됐고 건장한 남자 5이 여자 하나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먼저 특수부대 출신인 걸 과시하며 위협을 가한 거겠지. 목격자가 있습니다. 주지스님과 동자승들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들, 그 양반들이야 당연히 당신 편을 들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수사관의 태도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듯 했다. 하윤서는 더 이상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사건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었다. 황만철이 말했던 장태준 소장의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며칠 후 그녀는 정식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소속 부대인 707 백호 부대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팀장 고강혁 상사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헌병대로 달려왔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고 상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 중사,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하윤서는 관음사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고 상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썩을 놈들. 명백한 함정이잖아. 사단장, 장태준 소장이 정말 그 조폭놈이랑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놈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고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군 생활 20년 동안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여러 번 봐왔다. 특히 장성급 지휘관이 연루된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보겠다. 여단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자네의 평소 행실과 공적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탄원서라도 내보겠다. 절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하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고 상사의 말은 하윤서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위원장으로 참석한 헌병대 대령의 얼굴에는 이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황만철 측이 제출한 진단서와 일관된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해민 스님과 관음사 신도 몇 명이 제출한 탄원서는 사적인 관계에 의한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일축되었다. 하윤서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징계위원회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흩어질 뿐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피징계자 하윤서 중사. 군인 복무규율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됨. 이에 본위원회는 피징계자를 강등 처분에 처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할 것을 의결한다. 강등. 중사에서 하사로 계급이 떨어지는 군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였다. 게다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하윤서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소식은 부대로 퍼져나갔다. 하윤서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백호부대 팀원들은 자기 일처럼 분노했다. 그들은 하윤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으로 주먹을 함부로 휘두를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그녀의 제압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를 아는 팀원들은 무자비한 폭행이라는 죄목 자체를 믿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윤서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야 해. 팀원들이 웅성거렸지만 사단장급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일개 부사관과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하윤서를 옹호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부대 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무력감이 감돌았다. 한편 관음사의 해민 스님은 징계 결과를 전해 듣고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자신과 사찰을 지키려다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생긴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말하지만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찰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행히 그날의 상황은 대웅전 처마 밑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에는 황만철 일당이 먼저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 그리고 하윤서가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을 들고 언론사와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대 조직과 군 장성이 얽힌 사건에 선뜻 나서려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같은 시각 장태준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황만철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만철이냐? 일 처리는 아주 깔끔하게 됐더구나. 그 맹랑한 계집, 이제 군복 벗고 사회 나와서 막노동이나 하게 생겼어. 에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형님 같은 분이 계셔야 바로 서는 겁니다. 알랑방귀는 그만 뀌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리조트 사업건, 그거 인허가 문제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 다음 달 내 생일 잊지 말고. 당연하죠, 형님. 제가 아주 특상품으로 준비해놓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오가는 동안 하윤서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헌병대 유치장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작은 하늘을 보며 파병지에서 잃었던 동료를 떠올렸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억울한 상황에 얼마나 분노하고 함께 싸워주었을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상투적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백호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황만철은 자신의 오랜 자금줄이자 방패였다. 그가 공경에 처하면 자신의 검은 돈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일개 여군 부사관 하나의 군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쯤은 그에게 아무런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윤서 중사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요청서. 그는 결제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서명을 갈겨 넣었다. 이제 절차는 끝났다. 하지만 장태준 소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모든 조직에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 하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사단 법무실의 이수연 대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육사 출신의 젊은 장교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는 식의 편견에 신물이 나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하윤서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검토하다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5인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나치게 일치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둘째, 목격자인 스님과 신도들의 진술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신빙성 부족으로 너무나 쉽게 배척되었다. 셋째,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높았다. 휴가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초범의 상대가 전과 기록이 다수 있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등과 현역 복무부적합심의 회부는 명백한 과잉 징계였다. 이수연 대위는 이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하윤서의 소속 부대인 707부대를 찾아가 그녀의 동료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팀장 고강혁 상사를 비롯한 팀원들은 모두 하윤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녀의 인품을 보증했다. 하 중사는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고강도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독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유 없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위는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황만철의 뒷조사를 했다. 경찰의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황만철은 흑사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폭행, 갈취, 협박 등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가 선량한 시민 행세를 하며 군인을 고소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이 대위는 장태준 소장의 평소 행적을 파고들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장 소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몰래 열람했다. 기록에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군인 신분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다. 특히 특정 룸살롱에서의 결제 내역은 황만철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과 여러 차례 겹쳤다.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함께 향응을 즐겼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수연 대위는 자신이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사건이 아니라 군 장성과 조직 폭력배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얽혀있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다. 소장, 즉 투스타 장군에게 맞서는 것은 대위 계급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잣대에 시달렸을 하윤서의 얼굴이 떠올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한편 혜민 스님의 노력도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십 군데의 언론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그는 정의감 넘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젊은 여기자와 연결될 수 있었다. 여기자는 혜민 스님이 건넨 CCTV 영상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스님, 이 영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조폭이라는 점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기자는 CCTV 영상과 함께 황만철 일당의 전과 기록,
그리고 하윤서 중사가 그동안 707 요원으로 복무하며 세운 공적들을 비교하며 탐사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건의 배후에 장태준 소장이 있다는 혜민 스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군 주변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하윤서는 하사로 강등되어 복무 부적합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과 격리된 채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상부의 눈치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전술 교범을 읽으며 자신을 단련했다. 언젠가 다시 군복을 입고 임무에 복귀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된 한 군법무관이 그녀의 억울한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그녀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관은 하윤서에게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며 법적인 절차를 자문해 주었다. 하하사,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은 결국 정의의 편입니다. 하윤서, 이수연 대위, 혜민 스님과 젊은 여기자, 그리고 양심적인 군법무관. 각자의 위치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들이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지만 모두 진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과 황만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즐기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수연 대위는 밤늦게 법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장태준 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운행일지, 그리고 황만철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한방, 즉 두 사람의 유착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녀는 장 소장의 부관과 운전병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지휘관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소장에게 등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장 소장이 주말마다 비공식적인 외출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행선지는 황만철이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이 대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을 덮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육사 동기 한 명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주말 밤 이 대위와 그녀의 동기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장 소장의 관용차를 몰래 뒤쫓았다. 차는 예상대로 황만철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부터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이 대위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별장 내부를 살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장태준 소장이 황만철을 비롯한 조폭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고가의 양주와 안주가 가득했고 젊은 여성들이 술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대위는 소형 고성능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모두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때 황만철이 장 소장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장 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명백한 뇌물 수수 현장이었다. 이 대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그녀가 조용히 철수하려던 순간이었다. 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호원 하나가 그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야? 들켰다. 이 대위와 동기는 즉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었다. 경호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장교 신분으로 단련된 그들이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캄캄한 산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손에 든 카메라에 담긴 증거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간신히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자신들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위님,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지. 동기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이수연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썩어 빠진 군대를 바로잡는 일. 두려워하지 마. 그녀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인터넷 언론사 여기자는 단독 707 여전사 조폭의 무릎 꿇다 사단장 조폭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초고를 완성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하윤서 중사가 과거 대테러 작전에서 세운 공적, 그리고 황만철 일당의 범죄 행각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장태준 소장과 황만철의 유착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사는 언제든 온라인에 송고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혜민 스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역 불교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하윤서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그녀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움직임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찰의 작은 마당에서 시작된 외침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윤서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진실을 다툴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조폭들의 진술이 가진 허점을 파고드는 반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수연 대위가 확보한 결정적인 영상, 기자의 날카로운 펜, 시민들의 서명, 그리고 하윤서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응축되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찌든 얼굴로 사단장실에 출근했다. 그는 어젯밤 황만철이 준 돈 봉투를 생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세상은 이토록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화려한 의자 밑에서 그의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권력의 무게보다 무거운 법이었다.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사가 터뜨린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707 여전사 조폭의 무릎 꿇다 별들의 추악한 거래, 그 배후의 그림자.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하윤서, 중사, 장태준 소장, 흑사파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이 그대로 첨부되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폭들이 먼저 행패를 부리고 하윤서 중사가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당방위였다. 특히 여자 혼자서 건장한 조폭 5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녀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 나라 지키는 영웅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CCTV가 버젓이 있는데 이걸 조작한다고. 군대 진짜 썩었구나. 특히 여군이라고 더 만만하게 본 거 아니야? 장태준 소장 저 사람 당장 조사해서 옷 벗겨야 한다. 국방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성난 민심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707 영웅 하윤서 중사를 구하고 비리 장군 장태준 소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언론 보도와 여론의 폭발적인 반응은 국방부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감찰실에 특별 합동조사를 지시했다. 군 검찰과 헌병,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장태준 소장이 있는 사단으로 급파되었다. 장태준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온 국민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황급히 황만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만철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사가 어떻게 나간 거야? 형님, 저도 모릅니다. 어떤 미친 기자가 달라붙은 모양입니다. 형님,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만철의 목소리에도 다급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장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닥쳐.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입만 맞추면 증거 없어. 그냥 저 영상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절대 불면 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합동조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장태준 소장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직무를 정지하고 본인에 대한 직권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장태준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같은 시각 이수연 대위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사이 고민 끝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들고 직접 육군본부를 찾아온 것이었다. 감찰실장은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가 제출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장태준 소장이 황만철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대위, 자네가 군을 살렸네. 자네의 용기 절대 잊지 않겠네. 이수연 대위가 제출한 영상은 합동조사단에 즉시 전달되었다.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조사단은 이 영상을 보고 환호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합동조사단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태준 소장은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돈 봉투를 받는 영상이 재생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그의 자백을 토대로 황만철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도 전원 검거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를 덮친 경찰은 불법 무기와 마약, 그리고 그동안 장 소장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를 확보했다. 하윤서의 재심은 열릴 필요도 없이 이전의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 처리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하윤서의 강등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와 성차별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707의 여전사, 내부 고발자의 용기, 썩은 별의 몰락. 사람들은 불의에 맞서 싸운 하윤서와 이수연 대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하윤서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계급은 다시 중사로 돌아와 있었다. 부대원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처럼 그녀를 뜨겁게 맞이했다. 팀장 고강혁 상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내가 우리 부대의 자랑이다. 하윤서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휴가를 내어 관음사를 찾았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풍경 소리는 더없이 맑았다. 깨졌던 석등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쏟아졌던 공양미는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찰은 이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었다. 혜민 스님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정말 고생이 많았다, 윤서야. 아닙니다, 스님. 스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저 멀리 동자승들이 마당을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서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거창한 애국심이나 사명감 이전에 소중한 사람들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고 앞으로도 군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의와 맞서야 할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더없이 맑아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